1674년 현종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숙종이 14살 어린 나이에 조선 19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된 붕당 정치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현종시대의 골칫거리였던 예속 논쟁에 휩싸이는데요. 1674년에 효종의 비 인선왕후의 장례에서 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9개월 입냐, 1년을 입냐의 문제로 다시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부왕인 현종은 1차 예송 때 서인이 잘못했다고 판정했지만 여전히 조정엔 서인이 다수파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소년군주 숙종은 현종이 받아들였던 남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인의 거목으로 힘이 막강한 송시열을 유배시켜버립니다. 이렇듯 어린 나이의 숙종은 수렴청정도 없이 스스로 노련한 신하들을 당당히 상대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일로 서인의 힘이 약해지고 남인이 조정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남인 세력은 윤유로 대표되는 청남, 허적으로 대표되는 탕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탕남은 안정적인 정치를 하며 예송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서인 정권 아래 살아남은 이들이었는데요. 청남 세력은 서인을 강력히 처벌하자고 주장했고 주로 새로운 개혁을 제기하는 역할이었는데 특히 청남의 윤휴는 눈에 띄게 북벌을 내세웠습니다. 윤휴는 집회법과 오가작통법을 주창하고 실행하다가 사대부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특히 군포 걷는 대상을 한 가구로 집계하는 호포법의 주장은 가난한 백성들만 부담하던 군역이 양반에게도 확대된다는 내용이라 양반들의 특권의식으로 반대에 휘말려 결국 전면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숙종은 양반 사대부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사대부 전체를 쉽게 등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윤휴는 한 번에 10,000명을 뽑는 묵과인 만과 실시와 사신을 보내 청나라 반란 세력과 연대를 도모하는 등 모두 북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꽤 많은 게 채택됐으나 기본적으로는 북벌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당했습니다. 한편 숙종은 남인에게 힘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견제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숙종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의 사촌동생 김석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석주가 짠 전략이 바로 홍수의 변인데요. 이 사건으로 남인의 거두 허적과 한 시대를 대표한 윤효까지 죽고 남인들이 제거되니 그 빈자리는 다시 서인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환국입니다. 하지만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면서 조정은 다시 남인의 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사환국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숙종이 사랑한 여인 장옥정입니다. 숙종 14년 후궁 장옥정이 왕자 윤을 출산하는데요. 숙종 나이 28세에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5일 만에 윤을 원자로 정하고 윤의 생모인 장씨를 정일품 빈에 봉했습니다. 빈은 왕비 아래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인 민씨도 아직 젊은 나이였고 좀 더 기다리면 왕비에게서 왕자를 얻을 수도 있었으니 서인들은 후궁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삼는 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인의 노론 측 거두 송시열이 소를 올려 반대하자 송시열과 노론계는 대거 유배를 당하고 남인이 다시 복직합니다. 또한 서인 출신 중전 인현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결국 장희빈이 중전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원자 윤은 세자에 책봉됩니다. 이전의 경신환국은 왕의 묵인하에 김석주가 만든 판이었다면 이번 기사환국은 숙종이 직접 연출한 판이었는데요. 이렇게 서인에서 남인 정권으로 뒤바뀐 것이 1689년의 기사환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인들은 언제 또 판이 뒤집힐지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겐 이제 허적도 윤유도 없었고 그저 왕에게 순종했는데요. 숙종 19년에 남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니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는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록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야사에서는 그녀가 천한 무수리 신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수건 최씨였습니다. 수건 최씨가 패비를 위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연히 본 숙종이 최수건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니 중전 장씨도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밀려난 서인 측에서 패비 민씨 복위 운동을 벌이자 남인이 이를 포착해서 딴지를 걸어보려 하는데요. 며칠 뒤 중전 장씨의 오빠 장희재가 최수건을 독살하려 했다는 등 반역을 도모한 무리에 남인이 결탁했다는 새로운 고변이 이어집니다. 이에 남인 또한 초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당시 숙종은 중전 장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최수건이 패비를 자주 추켜 세우면서 패비에 대한 숙종의 그리움을 더 자극하는 바람에 숙종은 현숙했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걸 후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인들을 축출하고
중전 장씨는 다시 빈으로 강등한 뒤 패비 민씨를 다시 국모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또 한 번의 황국, 갑술 황국입니다. 인현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된 최수건은 환국이 있던 해 훗날 영조가 될 왕자까지 낳게 됩니다. 기사왕국의 본질이 장희빈을 중전으로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갑술왕국의 본질은 장희빈 강등과 패비 복위에 있었는데요. 이제 전국은 다시 서인판이 되었습니다. 중전 자리에서 밀려나 속쓰린 나날을 보내던 장희빈은 급기야 몰래 신당을 꾸려서 저주국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중전이 계속 병을 앓다가 복위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수건은 자신을 미워하던 장희빈이 다시 중전 자리에 오르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숙종에게 장씨가 신굿으로 날마다 민씨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고했는데요. 숙종은 그동안 문안도 오지 않는 희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신당까지 설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니 결국 한때 그토록 총애했던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소론은 세자의 앞날을 위해 장희빈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런 소론들마저 귀양가거나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론의 힘은 크게 위축되고 노론이 대거 진출하는데요. 이 사건은 무속신앙으로 터졌다 하여 무고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서인들 사이에서 노론과 소론 간의 싸움은 참 치열했습니다. 존명의리와 국벌론을 둘러싼 명분 논쟁,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증이 서로 비방한 회니 시비 등 수많은 정쟁이 터지며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건 붕당 정치의 폐단인 동시에 숙종이 왕권 강화 목적으로 판을 엎은 환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복된 환국으로 신하들은 또 판이 뒤집힐까 두려워 비판 정신을 억눌렀고 왕의 눈치를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숙종 때에는 신하들이 조정을 쥐고 흔들던 효종, 현종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한 숙종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임진왜란 이후 엉망이 된 사회체제를 전반적으로 다듬고 복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광해군 때부터 계속된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대동법으로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해군 때 시작된 양전 사업을 쭉 진행해서 서북쪽 일부를 빼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합니다. 숙종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화폐의 유통인데요. 이전까지 실패했던 전국적인 화폐 보급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시기 조선의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력도 높아지고 대동법이 정착하면서 세금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는 등의 변화가 전국적인 상업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데는 역시 화폐가 적격이었습니다. 숙종 4년에 처음 상평통보를 만들어 보급한 이래로 말년에는 산마을 구석구석의 백성들까지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숙종 25년엔 대흉년과 전염병이 돌아 6년 전에 비해 141만 명의 인구가 대폭 줄기도 하는데요. 당시는 유독 호암마마가 많았던 시대이기도 해서 숙종 27년엔 강원도에서만 6, 7년 만에 300명가량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종은 국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한 산성을 개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군영 체제를 확립해서 군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고토 회복운동으로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들이 자주 출입하자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712년에는 청나라와 협상에 정계비를 세우고 영토의 경계를 확실히 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해서 막부 정권과 협상을 했는데요. 외인들이 울릉도 출입을 못하도록 보장받아서 울릉도 귀속에 관한 문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역사의 패자들에게 관심을 쏟았는데요. 성산문 등의 사육신을 복관하고 이때까지 공정왕이라고 불리던 조선 2대 임금에게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며 노상군을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습니다. 중전, 후궁에 대한 사랑 문제를 당쟁으로까지 번지게 한 숙종. 이것은 숙종의 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까지도 정치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국 정치로 왕권을 튼튼히 다져가며 전쟁으로 혼란했던 조선을 잘 수습했던 숙종은 약 46년의 통치를 마치고 60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1720년 숙종의 뒤를 세자 윤이 잇게 되니 조선 제20대 임금 경종의 즉위입니다. 경종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인데요. 그는 14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사약을 먹고 죽는 충격적인 경험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세상의 판을 바꿔버리는 부왕 아래서 친어머니와 한편이던 남인들까지 무너지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이었습니다. 경종은 유독 몸이 허약했고 29가지도 자식이 없었는데요. 소심하고 허약하게 자란 세자가 숙종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반면 세자의 동생들은 총명하게 잘 크고 있었는데요. 숙종은 세자를 바꾸고 싶었지만 특별한 명분 없이는 왕조차 맘대로 세자를 폐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자를 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 될 소론들을 제거하고 노론이 임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1716년 숙종의 병신 처분입니다. 그러다 1717년엔 숙종이 노론의 이의명을 불러다가 정유독대를 했는데요. 세자 윤이 병약하고 후사도 못 낳으니 최숙빈의 아들 연인군을 후사로 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종이 될 세자 윤의 지지 세력 소론과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 지지 세력인 노론의 당쟁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그 논란의 한복판에서 결국 숙종의 뒤는 세자 윤이 이어받았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 정권은 노론이 꽉 잡고 있는 상황. 연인군 편이던 노론은 연인군을 세제로 삼자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세제 책봉식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노론은 이제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자고 합니다. 경종에게 정사에서 손을 떼라는 소리였죠. 경종은 이를 곧장 수용했는데요. 이에 놀란 소론이 오밤중에 달려가서 명을 거둬달라며 눈물로 청합니다. 그러자 경종은 순순히 알겠다고 명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도 경종은 세제 대리청정에 대해 승낙과 명을 거두길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왕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소론과 노론의 다툼은 더 심각해집니다.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고 궁안이 그나마 조용해졌을 무렵 김일경이 올린 상소를 계기로 결단을 내린 경종. 작고 소심했던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순식간에 환국을 해치워버립니다. 경종은 노론의 말에 다 오케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몇 소론 인사의 역량을 체크해가며 요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종이 왕좌에 걸맞는 임금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어느덧 소론은 집권 세력이 되고 별 걱정 없던 노론은 급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얼마 뒤 경종에게 충격적인 목호룡의 고변이 날아드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노론 핵심 인사들의 자제들이 비밀리에 경종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역모에 얽힌 자들이 줄줄이 처형됩니다. 1721년에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도모한 노론이 축출된 사건 신축옥사와 1722년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 했다는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이 축출된 이민옥사, 이 두 사건을 합쳐서 신임옥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모 사건에 왕세제 이름도 거론됐다는 것인데요. 왕위를 이어야 할 세제였기에 결국 죽지도 폐위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병약했던 경종은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도 잘 넘기질 못했는데요. 모처럼 게장과 생감이 올라온 날 맛있게 식사를 하고는 밤에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경종의 위태로운 모습에 왕세제가 인삼과 부자로 양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종의 진료를 담당하던 이공윤이 자신의 처방약과 인삼을 같이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한다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삼을 마신 경종의 상태가 좋아졌는데요. 이에 흥분한 왕세제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인삼 약재를 못 쓰게 하냐고 이공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재위기간 4년, 향년 37세였습니다. 경종의 죽음에 영조가 관여했다는 독살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왕세제는 훗날 당시 게장과 감은 수락관에서 올린 것이며 자신이 경종에게 먹도록 한 게 아님을 강조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피바람 속에서 이렇다 할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간 경종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 서양의 소화기를 모방해 제작한 일이 있었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힌 내용이 담긴 남구만의 약천집이 간행됐습니다. 19대 숙종의 아들 둘은 모두 후궁에게서 나왔는데요. 나인 출신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고 무수리 출신 최숙빈의 아들이 연인군, 영조입니다. 이제 경종의 시대가 저물고 왕세제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니 1724년 조선 21대 임금 영조의 등극이었습니다. 영조가 즉위하고 나니 조정은 온통 소론 일색입니다. 경종 때와는 다르게 이제 노론왕과 소론 정권의 조합인 건데요. 그는 경종 즉위 초에 연인군 왕세제 책봉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충돌했던 신이 목사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때 신이 목사를 일으킨 목호룡과 소론 대신들을 숙청하고 빈 자리를 노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영조의 을사처분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노론의 왕으로만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라, 백성, 모든 사대부의 임금이 되기 위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는 탕평책을 추구했는데요.
정권을 잡은 노론이 임금의 백을 믿고 소론에게 정치적 복수극을 이어가려고 하자 영조는 돌연 노론을 대거 파면하고 소론을 조정에 합류시킵니다. 이것이 정미황국입니다. 또다시 정미황국으로 소론들이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1728년이 되자 소론의 과격파와 남인의 급진파가 경종을 위해 복수하겠다며 왕권을 교체한다는 난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인좌의 난인데요. 소론의 과격파인 이인좌는 자신들이 지지하던 경종이 죽자 정치 기반이 불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 갑술왕국 때 소외된 남인 급진파까지 포섭했는데요. 이인좌의 무리는 꼴보기 싫은 천출 무술이 아들 영조랑 노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소현세자의 증손자를 왕으로 추대하자며 반역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던 중에 정미환국이 터지면서 갑자기 소론들이 관직에 오르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모에 동조하는 소론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대자보를 전국 곳곳에 붙여가며 민심을 자극합니다. 마침내 이인좌 세력은 군사를 일으켜 한성으로 진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인좌 군대가 대패하고 주모자들이 서울로 압송됩니다.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일에는 소론이 앞장서긴 했는데 영모 관련자들 역시 소론이었으니 결국 소론의 입지가 약해집니다. 영조는 생각보다 반란의 규모가 큰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탕평책의 명분을 더 세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1729년엔 기유처분으로 노론과 소론의 탕평 세력을 골고루 쏙쏙 등용해서 탕평 전국의 기반을 닦았는데요. 노론을 영의정 삼고 소론을 좌의정 삼아 대칭을 맞추는 시기였습니다. 영조는 천한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떼고 임금다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영조에겐 피할 수 없는 정통성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늘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신하들이 쉽게 상대하지 못할 만큼 학문 수준이 높았습니다. 비극이 된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역시 그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영조의 두 아들은 효장세자와 장원세자였습니다. 10살배기였던 첫째 효장세자가 영조 35세 때 죽고 한동안 아들 소식이 없다가 42에 얻은 왕자가 장원세자입니다. 장원세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인데요. 영조는 총명했던 어린 세자를 무척이나 예뻐했지만 본격적인 왕세자 수업이 시작되면서는 애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체격이 컸던 세자는 공부보단 무예 쪽에 흥미가 많았는데요. 영조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 세자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1749년 영조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데요. 초기엔 꽤나 정성스레 군주 수업을 시켰는데 점차 그의 질책은 혹독해지고 세자는 기가 죽어갑니다. 대리청정을 두려워하던 세자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영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울다가 까무러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자가 못마땅했던 영조는 세자보다 세손을 더 예뻐했는데요. 왕세손은 세자와 세자빈 홍씨에게서 나온 손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가 영조 몰래 관서지방을 유람하는 등 돌발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관련자들에게 죄를 묻고는 의외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러다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이 일어납니다. 계비 김씨 아버지 김항구와 그 일파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의 글에는 세자의 비행 10여 가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는데요. 여승을 궁에 들이거나 왕손의 어미를 죽였다는 등의 비행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죄하던 세자는 자신의 화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지만 결국 노여움을 거두지 못한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고 이에 세자가 불응하니 그를 폐위해서 서인으로 강등합니다. 그리고 뒤주 속에 갇힌 세자는 8일 동안 굶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때 세자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진실에 완벽히 접근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나경원의 고변서는 불타 없어졌고 사건 과정이 기록된 승정원 일기는 훗날 세손의 청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설은 세자가 권력을 둘러싼 당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건데요. 친소론 성향을 띠었던 세자를 제거하기 위해 노론이 영조와 세자 사이를 적극적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전대미문의 비극사였습니다. 영조는 철저한 탕평책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켰는데 이에 조선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돋보인 것은 죄수의 인권에 관한 것인데요. 무릎에 맷돌을 올려 뼈를 으스러뜨리는 압수령을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초심, 재심, 삼심
수침을 꼭 거치게 하여 사형을 신중히 했으며 칼로 얼굴에 문신을 놓는 경자 등의 너무 가혹한 형벌은 금지합니다. 또한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알리게 했습니다. 영조의 경제정책에서는 균역법이 눈에 띄는데요. 조선 백성들이 내던 세금 중에서도 중앙군인 오군영의 경비 마련을 위해 걷는 게 군포였습니다.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지방 병영에서까지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니 한 명이 2중 3중의 군포를 내며 고통받게 됐는데요. 이 실태를 파악한 영조가 1751년 균역법을 실시하여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씩 절반만 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자란 재정은 잡세를 걷어서 보충했는데요. 토지 소유자와 부유한 양민에게 세금을 걷고 상업, 어업, 공업 종사자 중에서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었습니다. 왕세제 시절부터 끝없는 당쟁에 휘말렸던 영조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으로 정국을 이끌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잘 실행한 임금이기도 한데요. 조선 왕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1년간 재위했고 가장 장수하여 83세까지 살다가 1776년 눈을 감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11편에서는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쓴 22대 왕 정조와 허수아비로 전락한 23대 왕 순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